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알아봅니다. 크림 대교가 폭발로 붕괴된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 공습을 하면서 최소 10명 넘게 숨지고 주요 시설들이 파괴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의 잔인함을 보여줬다고 규탄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감사원 국정감사가 여야의 화약고가 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의혹을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규정짓고 전방위 공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량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면역 저하자나 60세 이상의 고령층, 요양병원 입소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사상 두 번째 빅스텝에 이른바 영끌족들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한글날 연휴 동안 재정비를 마친 여야가 오늘부터 다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최대 격전지는 감사원 국감이 열리는 법사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을 대통령실 하명 감사라고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김보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시도를 두고 대통령실 하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감사, 하명감사에 나섰는지 그 실체가 분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회전문 인사와 4대강 감사 지시로 감사원의 독립을 훼손한 건 문재인 정부라며 맞설 전망입니다. 문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민주당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감사원을 청와대 발 아래 두려고 했던 그 잘못된 시각. 민주당이 유 사무총장의 문자를 받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위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늘 국감이 파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감사가 대통령실의 하명, 청부에 따른 것은 아닌지 왕 수석이 직접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하명 감사, 청부 감사 운운하며 침소봉대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감 대비전에 나섭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북한이 최근 7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날짜별로 남한의 주요 항구와 비행장 같은 특정 공격 목표까지 거론했는데 전술핵을 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또 SLBM을 내륙의 저수지에서 발사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이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보름간 7차례의 도발이 전술 핵탄두 탑재 실험이었다며 예정된 궤도를 따라 설정 고도에서 정확히 기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반적 운영 체계의 믿음성을 검증 및 숙달하는 한편 지난달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언제 어디서든 전술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술 핵 운영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북한은 또 지난 도발이 남한의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남한의 비행장, 지난 9일에는 주요 항구를 타격하기 위한 훈련을 했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대구 강릉의 공군 비행단이나 레이건함이 입항했던 부산항 등을 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일본을 가로질러 4,500km 비행거리 궤적이 그려진 화면을 보고 있는 김 위원장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5일에 탄도미사일이 서북부 저수지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는데 저수지 발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합참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잠수함 기지에서 해야 되는데 거긴 주로 감시 대상이니까 언제 어디서 쏘는지 인지가 안 돼서 무서운 거지.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미니 SLBM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염두에 둔 변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연합훈련이 친일 행위라는 비판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까지 했는데 이 발언은 진보 진영에서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실전 군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걸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당 지도부까지 보조를 마쳤습니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할 경우에는 일본의 군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자 진보 진영에서도 과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자꾸 극단적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엉뚱한 대로 흐르는 정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극단적 친일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친일로 몰아 안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곧 나 혼자 살자고 나라 파는 꼴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면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에 다녀온 미국 출장을 놓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출장의 목적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의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의겸 의원의 어제 있었던 라디오 인터뷰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치적인 정적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좀 속된 말로 하면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이 미국을 출장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미국 출장 당시에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이름이 등장한 가상화폐 범죄 사건, 일명 버질 그리피스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이제 대북 코인 연루 의혹에 엮으라는 의도로 미국에 갔다는 주장인데요. 자,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김의겸 의원의 이제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국정감사장에서 영문 자료를 들고 와서 굉장히 어렵게 구했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의 그런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바로 검색창에 이더리움, 그리피스 두 가지 단어만 넣으면 관련 기사가 수십 개가 뜹니다. 이게 뭐냐면 2021년 9월 28일 때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가 북한 제재법 혐의를 인정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요. 2022년 4월에 징역 63개월 선고받았다. 그런 기사도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고 일단은 거기에 이제 그 기사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서울에서 열리는 그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 두 분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에 그런 이더리움 개발 관련 무슨 시설을 설치할 예정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정도가 나왔지 무슨 범법 사실이나 그런 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김의겸 의원이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위해서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떤 그 불법 행위, 범법 행위가 있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인지 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김우겸 의원이 이렇게 하는 의도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의 얘기처럼 불법행위가 있어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혹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불법행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걸 잘 의도를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도 혹시 나중에 가서 또 지난번 어떤 뭐 다른 의원들의 이런 자책골처럼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의겸 의원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90개가 넘는 미국의 연방검찰청 중에서 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갔을까? 이 그리피스 때문에 갔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한 달 전쯤에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가상화폐 수사 공조 때문에 갔고 프랙티컬한 실적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문 목적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단지 그런 걸로만 추측하신다면 너무 근거가 박약한 것이고요. 그리피스 관련해서 북한에다 가상화폐를 그렇게 했다면 그걸 우리가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그거를 미국이 조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도 이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가 있다는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이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 김의겸 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갔다 왔을 때 정가에 뭐 이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이게 뭐 그때 루나테라 사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했기 때문에 그때 루나테라를 비롯해서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민주당의 정치권이 좀 개입한 그런 어떤 정황들을 미국 가서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걸 뒷받침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던가 그쪽에서의 뭐 어떤 뭐 카운터파트의 어떤 일정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묻혔거든요. 근데 김우겸 의원이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려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입증 책임 이걸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의혹 제기 수준의 이야기를 너무 크게 제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좀 바라볼 것인가. 조금 약간 조급한 모습,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약간 뭔가 성과를 내보려고 조급해하는 모습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업무 공조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오해하지 마라. 이러면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사건 이야기 를 이야기할 수 없다. 마치 구체적인 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무슨 범죄면 수사를 뭐 안 해도 된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안 맞는 게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당연히 안 되죠. 그건 검찰이 수사 공조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사안인데 이거를 정치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있는 것처럼 또 얘기하는 것 또한 상당히 정치적인 태도다. 어떤 국무위원 내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답변 태도나 이런 걸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장관이 얼마 전에 또 이제 이재정 의원과의 악수 논란, 그때도 이제 이 악수 논란의 의혹을 제기했던 게 이제 김의겸 의원이었는데 당시 악수 논란도 이제 김의겸 의원이 말한 대로 이제 처럼이 아니고 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급한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김우겸 의원 본인의 이미지도 많이 망가지지만 어떤 얘기를 해도 국민들한테 잘 이게 먹히지 않아요. 메신저를 불신하는 증후군에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좀 더 나가면 민주당에도 결코 좋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뭐 방송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법사위의
그 위원들을 좀 재편하는 게 좀 저는 필요한 게 아닌가. 너무 감정이 개입돼 있거나 자기 일신상의 어떤 사안이 과거와 연관돼 있거나 뭐 관련이 돼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빼고 좀 약간 객관적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질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김의겸 의원이 또 이야기한 것이 현직 뉴욕 출장에 이제 현직 부장검사와 동행한 사실을 두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수사를 지휘한 것이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글쎄 탄핵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입에 올려도 괜찮나요 이게? 국무위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탄핵이란 말 너무 쉽게 입에 올리는데 예.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이 현재 이제 가상화폐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관련 얘기는 뭐 우리나라만의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국제 공조가 필수적인 거죠. 특히 미국의 이제 그 이더리움 뭐 이런 그 가상화폐 개발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자 그럼 첫 번째 전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국제 공조가 결국 김의겸 의원 말대로 민주당 관련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전제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그 가상화폐 관련 수사가 현재 민주당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런 전제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갔던 것이 단순히 국제공조 그런 가상화폐 관련 국제공조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혐의를 확인해서 간 것이다. 이런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시 이제 현직 검사가 동행했다고 하는데 현직 검사 신분이었지만 당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굉장히 다 맞아야 되고 그거 다 맞기는 다 희박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자꾸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이것이 유리한 부분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재명 대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제기하면서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수사가 실제로 진행 중인 것인지 그런 정보가 있어 그런 것인지 이게 참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아니고 자꾸 지적하면서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 개인의 신상에도 이게 좋은 건지 잘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걸 국정감사에서 계속 얘기를 하려면 특히 또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뭔가 조금 구체적인 그런 단서라도 있으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고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놓고 친일 국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강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를 최근에 계속 연달아서 한일 합동군사훈련,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실전 군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걸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놓아지는 느낌? 우리 국민들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자위대, 아니 이제 일본군이죠.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 자, 이 굉장히 강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쪽 강성 지지층한테는 먹히겠죠.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중도나 아니면은 우리 지지층에서도 약간 뭐 비판적 지지나 중도적 지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는 별로 좋은 효과를 저는 가져오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가 신냉전 질서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잘 해소가 된다면 좋겠지만 지금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게 있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갑자기 이것을 뭐 조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제 정세가 지금 돌아가는 게 미중을 중심으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한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실리를 추구하는 건 또 다른 방식으로 자꾸 고민을 해가지고 실리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뭐 눈에 보이게 뭐 일본은 배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저는 우리의 그 국력이나 국제적인 위치로 볼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제 해소를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 될 것이냐 지금 시기가 그건 안 된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긴 해요. 또 너무 한쪽에서 그 부분을 무시하는 듯하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빌미로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공격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국제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미래의 이익 이런 것들을 조금 해칠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지게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좀 덮기 위한 것이다라는 지편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죠. 뭐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극단적 용어부터 사용하 나오면 엉뚱한 정쟁화가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따져봐야 할 것인가 좀 차분한 논의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 친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몇 가지 이제 팩트 체크만 하면 이 문제는 바로 답이 나오죠. 이번의 훈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그에 따른 것이다라는 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일 간 군사 훈련은 노무현 정부에서 했었습니다. 그것도 팩트고요. 그다음에 독도에서 180km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에서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근해에서 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팩트이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실인데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팩트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이걸 극단적 친일이라고 하면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민주당 강령에 앞으로 한미일 군사훈련, 군사협력 안 한다.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총선 공약, 대선 공약으로 우리는 앞으로 집권하면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훈련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뭐 그거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그러지 않으면서도 현재 현 윤석열 정부의 뭐 한미일 군사훈련이 극단적 친일이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요. 김대중 오부치선이라고 자꾸 지금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각으로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선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합니다. 그때 굉장히 정치적 논란이 컸습니다. 뭐 친일이냐 뭐 얘기하면서 일본 문화에 다 먹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BTS,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그 세계를 휩쓰는 기반이 거기서 된 거예요. 당시 또 한 가지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전자제품을 개방했습니다. 그럴 때도 똑같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전자제품 개방해서 경쟁 체제로 만든 것이 결국 삼성전자, LG전자가 세계를 휩쓰는 그런 기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면 그와 같이 당장의 정치적 이득을 떠나서 큰 틀에서 정말 넓은 의미에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외교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이제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사이에 이제 다소 신경전도 오가는 모습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이 선두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데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같은 조사의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는 자신이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언급을 구태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좀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뭐 자기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언급한 게 중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뭐 중도를 포함하긴 하지만 진보 진영, 소위 말하는 역선택을 우려할 수 있는 진보 진영의 선택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거고 나경원 의원은 이제 보수층의
지지율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데 저는 중도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유승민 의원의 중도 지지가 나경원 의원보다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당권을 가져오기에는 조금 약간 부족한 듯한 부분도 있는 것도 또 사실이죠. 그렇지만 중도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붙으면 그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좀 약간 전략적인 분들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승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쪽으로 약간 쏠림, 밴드 웨거닝을 하는 그런 쏠림 현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유승민 의원은 전체적인 지지율에 더해서 중도층 그 지지를 좀 분석해가지고 그걸 함께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중도층의 민심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기 때문에 중도를 향한 노력을 좀 더 해서 당권을 좀 향한 그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이제 쭉 보면은 그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율이 1위, 3위를 하면서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차 범위 내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정치권에서 항상 얘기되는 게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연대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전당대회에서 이 정도의 힘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이제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오거나 이런 활발한 활동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지원하겠죠. 누군가를 지원하는 게 유승민 전 의원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한다면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정종 동의였는데 현재로서 봐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인용하고 하는 거 보면 당권 경쟁에 뛰어들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물밑에서든 어쨌든 공개적으로든 지지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실 이준석 전 대표 당선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층이 제일 많이 꼽고 있다. 이른바 역선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늘 전당대회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민주당에서는 두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이제 정진석 비대위에서는 아마 그 부분 가지고 제일 큰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당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될 때 바로 역선택 때문에 그랬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들어갈 걸로 봅니다. 이번에는 들어갈 걸로 보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유승민 전 의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연대하는 것도 크게 효과가 없는, 효과가 지금보다는 좀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런 룰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가 폭발로 붕괴한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서 대도시 곳곳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인명피해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미아나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차량이 뼈대만 남은 채 연기를 뿜어댑니다. 포탄이 떨어진 도로는 군데군데 깊이 패여 있습니다. 공습이 동반한 엄청난 굉음은 시민들의 비명도 집어삼킵니다. 공습을 당한 아파트 유리창은 모조리 깨졌고 삼성전자 현지 법인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한쪽 벽면의 유리창이 거의 날아가 안쪽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10일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 12곳에 미사일 공습을 감행하면서 현재까지 최소 1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 등이 전했습니다. Це очікувано після того, як ми підірвали їм Кримський мост. Ми чекали на це, но дуже шкода, що таке трапляється.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격한 것은 지난 7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성 공격임을 공식화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폭발 배후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를 지목하면서 또 테러를 하면 가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Только что доложили, сомнений нет, это тера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рушени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가 75발의 미사일을 쐈고 이 가운데 41개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러시아의 보복 공격에 국제사회는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의 잔인함을 보여줬다고 했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곳곳을 겨냥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미사일 공습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said he is deeply shocked by today's large-scale missile attacks by the armed fo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ities across Ukraine.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불법 병합 시도 규탄 결의안을 논의합니다. 미국도 러시아를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성명에서 민간인들이 숨지고 다쳤다며 다시 한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법 전쟁의 잔인함을 보여줬다고 꼬집었습니다. We're in touch almost daily with the Ukrainians,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provide them security assistance.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G7 정상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긴급 화상회담을 통해 안보 지원을 약속했고 유럽연합도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며 추가 군사 지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중국도 이례적으로 국면이 최대한 빨리 완화하길 희망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TV조선 이정훈입니다. 미국 대형 공항 웹사이트가 러시아 해커의 공격을 잇따라 받았다고 미국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대형 공항 웹사이트 10여 곳이 러시아 해커의 디도스 공격으로 운영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최근 러시아 해커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은 웹사이트를 복구하고 항공관제와 공항의 보안 시스템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초기 바이러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개량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기초 접종을 마친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녀 백신을 활용한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도입 계획에 따라 접종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팔순노모의 생일을 맞아 모였던 일가족 가운데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사용한 보일러에서 가스가 누출된 걸로 추정됩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합동감식반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집 외벽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새 나옵니다. 보일러 연통은 그을음으로 꽉 막혔습니다. 전북 무주의 한 주택에서 80대 어머니 A씨와 딸, 사위, 손녀 등 5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 A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8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온이 떨어져 보일러를 틀고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전기장도 사용 안 하는데 친척들이고 딸내미 들어오니까 또 쉽게 하려니까 그거 틀는 거죠. 경찰 조사 결과 보일러 연통은 막혀 있었고 보일러와 연통 이음새도 벌어져 있었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는 없었고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창문도 닫힌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연통을 분해해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보기나 뭐 이런 거는 설치돼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런 거는 없었어요. 발견되지 않더라고요. 최근 5년 동안 가스보일러 사고로 55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대부분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이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보신 대로 이틀 전 전북 무주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고 당시에 가족들이 모인 집에서 이제 기름 보일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맞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8일에
80대 노모가 사는 무주의 지택에 가족들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간 건데요. 예. 실제 생일은 다음 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8일, 9일, 10일이 연휴다 보니까 그때 찾아가게 된 건데 그때부터 사실 날이 좀 추워졌어요. 그리고 무주 지역 날씨도 좀 쌀쌀하고 그래서 아마도 할머니께서 가족들이 좀 따뜻하게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평소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다가 그날 하필 이 보일러를 틀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 보일러를 태우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게 바깥으로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일가족 5명이 사망하고 지금 큰딸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로 배출하는 그 네, 기구의 맞습니다. 작동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뭔가 악성가스들이 발생하면 외부로 나가게 하는 그 연통이 있죠. 네. 연통 일부가 중간에 막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망이 있는데요. 망이 뭐냐면 벌레 같은 게 들어오면 집 안으로 역류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바깥에서. 이걸 막아주는 장치인데 여기가 그름 등으로 막히기 시작을 했고 또 이 이음새 자체가 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일산화탄소가 집안 내부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감식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다시 재가동을 해보니까 방하고 뭐 거실이나 이런 곳에 다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서 일단 이 사건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 가스 노출이 이제 상당히 위험한 거긴 한데 일산화탄소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일단은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냄새도 안 나고 아무 맛도 안 나고 색깔도 전혀 색도 전혀 변하기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만 노출이 되면 그다음부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못 느끼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 사안에서 지금 1명 아직 사망하지 않은 큰딸 같은 경우에 화장실 쪽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움직이다가 거기서 쓰러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고요. 사실 예전보다는 이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고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좀 늘어드는 추세가 뭐냐면 캠핑 하시잖아요. 네. 캠핑하고 차박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에 부탄가스 많이 쓰잖아요. 일단 추우니까 텐트 잠그고 그 안에서 난로를 피우거나 차박하면서 그 안에서 난로를 피우거나 하게 되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시청자분들께서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마다 대책들도 나왔는데 이번 사고를 또 막을 수 없었던 대책의 허점들도 있었을까요? 일단 2018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펜션에 놀러 갔던 학생들 10명이 의식을 잃었고 그중에서 3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2020년부터 이제 펜션 같은 그런 숙박업소 같은 경우 일산화탄소 감지기 부착을 의무화했는데 문제는 이곳은 가정집이잖아요. 네.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의무화 조치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와서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네.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예 없어요. 기름 보일러 점검을 의무화한다고 하더라도 80대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지자체 와서 그거를 의무화하겠다고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이제 날이 추워지고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 보일러 있는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에서 좀 이런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 예전에 연탄가스랑 똑같은 건가요? 똑같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이제 태풍 흰남노의 피해로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중학생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왜 이 학생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일단 포항에서 그 태풍 흰남노 때문에 10여 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을 이제 포항시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유족들은 전부 지급을 받습니다만 이 14세죠. 14세 이 중학생 같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죠. 예. 똑같은 재난을 당하고 이 시민의 이 재난에 대비해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재난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할수록 보험금을 지급할수록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여기서 어떤 함정이 있냐면 상법 규정에 15세 미만자 같은 경우 보험사고, 그러니까 이 보험 대상자로 한 보험은 무효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금융위기 때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아들 손가락을 잘라서 이걸 가지고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동 상대로
범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동이 보험 그 계약의 대상자인 그런 보험은 이제 안 되도록 무효로 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14세였기 때문에 사망사고 관련 보험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험 제도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이번 태풍 피해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말 불가항력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둘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을까요? 그걸 미리 좀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 개인이 가입하는 사망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이 뭔가 어떤 보험 사기 등 어떤 행동을 통해서 범죄 등을 통해서 보험을 타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시민안전보험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난이나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은 피해를 그걸 보상해 주는 건데 여기에서도 그 상법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게 버금가는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똑같은 피해를 입은 그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게 상법 규정만 가지고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라고 끝낼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뭐 사망보험금 지급 규정에서 이제 나이 제한을 철폐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대로라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기준 철폐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하나만 보고 상법 규정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부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그걸 통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의 사건 때문에 전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자체를 없앤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예외 규정 등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지 이 조항 자체, 뭐 연령 제한 같은 거를 철폐하는 방법으로 개정이 돼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산다는 이 소위 영끌족이 이 젊은 층 사이에서 급증했었죠. 올해 들어서 2030 세대에서 아파트 영끌 구매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금리 인상 여파에 대출 규제 강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년 면적 84제곱미터 평형이 최근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8월 17억 8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는데 1년 사이 5억 넘게 떨어진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 매매를 주도했던 2030 세대의 영끌 매수 열풍이 급격히 식어버린 게 주요 원인이라고 꼽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시청교가 실제 거래하신 분들이 샀다기보다는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올해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전체 거래의 35%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에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금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한 내년, 내후년은 좀 봐야 좀 금리나 이런 쪽이 조금 안정이 된다면은 그때 좀 더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여기에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도 줄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였고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30 세대들은 당분간 매매 시장보다 월세나 청약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내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민들 그리고 특히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걱정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0.5%포인트면 상당히 많은 금리를 한꺼번에 올리는 건데 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지난 9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5.6% 상승으로 8월 달 상승률의 5.7% 상승률보다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 주 원인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그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그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 생산량을 200만 배럴 감산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 원유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만간 이제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을 유발해서 다시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네. 또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인데요. 이것이 바로 그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지난 9월 상승률이 4.5%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8월 상승률보다 이제 4.4% 8월 상승률보다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 정책, 금리 인상의 효과가 물가 억제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빅스텝을 한다고 고물가가 잡힐까요? 지금 현재에서? 현재로서는 이제 빅스텝을 하는 것이 그래도 이제 물가를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소비자분들은 일단은 소비 지출을 줄여서 대출을 상환하시거나 뭐 저축을 늘리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것은 물가가 낮아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채널이 되고요. 또 다른 것은 환율이라는 거,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단기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한국과 미국이 금리가 역전이 된 상황에서 금리 차이가 75bp 차이가 나는데요. 빅스텝을 단행하게 되면 이것이 25bp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이 되면 이제 원화로 환산된 원유 가격, 유가도 하락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입 원자재 가격, 수입 물가도 하락이 돼서 이게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결국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물론 그런 선순환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게 너무 심각하게 되면 아예 그냥 경기가 얼어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당연히 그렇게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이제 물가가 잡히는 건데요.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와 투자를 떨어뜨려서 물가를 잡는 건데 소비와 투자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국내 총생산이 낮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경기 침체가 결국은 유발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게 또 다른 또 경제 위기의 내관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계부채 말씀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기준금리 이제 3% 시대로 가면은 지금 뭐 아까 저희가 이제 앞서 기사에서도 봤지만 영끌족들은 굉장한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뭐 지금 큰일 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지금 뭐 가계부채 문제 특히 영끌족 들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요. 영끌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 그 한국은행의 그 자료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작년 연말 기준인데요. 기준금리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제 기준금리가 0.5% 포인트 올라가게 되면 전체 대출자 이자가 이제 6조 5천억 원이 증가를 해서 특히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제 7천억 원이나 이자 부담이 이제 올라가고요. 특히 이제 전체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같은 경우는 약 33만 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고위험 가구가 문제가 되는데요. 고위험 차 대출 가구들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 뭐 자동차 같은 모든 자산을 다 내다 팔아도 본인의 대출을 상환할 수 없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미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고위험 가구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고위험 가구가 약 38만여 가구로서 전체 그 대출 보유 가구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빅스텝을 단행해서 이제 금리를 점점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니까 본인의 소득에서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이런 고위험 가구의 비중은 경제 내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서도 이런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할 수 있는 다른 보완책들도 같이 병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위험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이 고위험 가구의 그 부실화된 그 가계 부채가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연결이 돼서 금융기관 부도가 촉발되고 이것이 이제 금융위기로 전파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위험 가구의 주택담보대출이 만약에 연체가 걸리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로 잡은 그 주택을 경매 처분을 해서 대출 원리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특히 고위험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 이 고위험 가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주택 자산을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부실 채권이 결국은 자신들의 부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금융기관이 도산하게 되면 정말 한국 경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책은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써야 되면 일단 금융기관에게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잠재적인 부실에 대비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을 일단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대출을 부동산 시장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 30% 내지 40% 이상 더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주택담보대출들이 부실화되면 그게 금융기관 부실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뭐 말로는 뭐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50%까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주담대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전파될 가능성이 커져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킬 뭔가 규제 완화 방법 뭐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혹자들은 이제 취약 차주들, 이런 고위험 차주들에 대해서 뭔가 지원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러면 이제 또 그동안 성실하게 어려운 와중에 대출을 상환했던 사람들은 또 뭐가 되느냐. 이런 뭐 이제 도덕적 해이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요. 이런 그 고위험 차주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2030 우리나라 이제 미래를 책임져야 될 청년 세대 고위험 차주들의 한정돼서 뭔가 이제 금리를 갖다가 고정금리로 전환해 준다든지 이런 핀셋 지원으로 한정해서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좀 은행 관련해서도 먼저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기준금리와 은행에서 받는 대출 금리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매대 매출로 거의 모든 것 뭐 은행이 이제 유지된다고 해도 봐도 되는데 이번 기회에 좀 기준금리와 은행 대출 금리를 조금 뭐 줄이는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또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좀 조심스러운 게요. 예. 일단은 예대 마진이라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은행이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을 이제 대출을 하고 그 차액을 통해서 은행이 수익을 얻는 부분인데요. 예. 이 예대 마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대출을 해준 것이 만약에 부실화되면 은행에게 손실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 손실의 가능성이 이 예대 마진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위험 차주의 경제 내의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잠재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 대출이 많아지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예대 마진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이 예대 마진을 낮추라고 금융기관을 압박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차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금융기관의 도산 위험이나 이런 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석병훈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충북 제천의 청풍리조트라는 곳인데요. 지난해 한 해만 170억 원이 넘는 연기금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적자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난 2000년 9월 국민연금공단이 950억 원을 들여 운영을 시작한 청풍리조트입니다. 26만 제곱미터 땅에 객실 230개 규모인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에게
최대 70%까지 숙박비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실 운영률은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이지만 보시다시피 주차장은 횡합니다. 2000년 운영 시작 후 작년 8월까지 운영 손익 현황을 살펴보니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수 운영 손익만 해도 적자 규모가 65억 원을 넘습니다. 이에 공단 측은 시설을 정비해 경영 상황을 개선한 후 리조트를 매각하기로 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총 이용객은 4만 1,400명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약 1.5%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운영 손실만 36억 원을 넘어섭니다. 그동안 세미나를 못했잖아요. 단체 행사 되다 보니까 지금 한꺼번에 다 모르겠어요. 공단 측은 코로나 이후 리조트를 활성화해 매각하겠다는 방침인데 그러는 사이 국민이 납부한 연기금에서 매년 100억 원가량 지원금이 계속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 가뜩이나 마이너스 운영 수익률을 면치 못하는 연기금의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 오른 아침의 한자입니다. 가을꽃 축제가 열리는 전남 장성군 황룡강변의 어제 모습입니다. 코스모스나 핑크뮬리, 메밀꽃 등 화려한 가을꽃을 보기 위해 연휴를 맞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무지개처럼 화려하게 핀 가을 꽃밭에서 관광객들은 계절이 주는 정취에 흠뻑 빠졌습니다. 한편 지난주 충남 공주에서 열린 백제문화제에서도 금강 위에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엔 250척의 돛배와 80여 개의 유등이 강 위에서 띄워지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오랜만에 거리예술 축제가 열리면서 시민들의 많은 볼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가을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축제들이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축제를 주관한 한 지자체의 군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로운 설레임으로 축제가 돌아왔다며 감격해했습니다. 아침의 한상이었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밤사이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이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7.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이나 낮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대관령은 3도로 체감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는 지금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17도, 청주 18도, 부산 2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지면서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